시오노 나나미 지은 책 로마인의 이야기 1권 중에 오늘은 5번째 녹음입니다. 제2장 로마 공화정 안에 있는 켈트족의 침입입니다. 남유럽에서는 평원을 농사와 목축에 활용하고 바다에는 물건을 가득 실은 배들이 오가고 있던 시대, 북유럽은 아직도 울창한 산림에 뒤덮여 있었다. 이 숲의 주인이 켈트족이다. 켈트족은 그리스인이 붙인 이름이고 로마인은 그들을 갈리아인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는 아일랜드에만 남아있지만 고대에는 유럽의 가장 넓은 지역에 정착해 살았던 민족이다. 기원전 6세기가 다가올 무렵에는 켈트족의 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 북쪽에서 일어난 파도가 남쪽과 동쪽과 서쪽으로 파급되듯 가장 북쪽에 살고 있던 민족이 가까운 부족을 밀어내고 밀려난 부족이 그 바깥쪽에 있는 부족을 밀어내는 형태로 동쪽과 서쪽과 남쪽을 침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쪽으로 밀려난 켈트족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 오늘날의 밀라노에서 포강 유역에 걸쳐 자리를 잡았다. 이탈리아에 처음 정착한 켈트족은 그러나 로마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로마와 그들 사이에는 아펜니노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트루리아인의 세력권이 아직 건재했기 때문이다. 에트루리아인은 경제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왕을 쫓아내고 공화정으로 이행한다. 이로써 로마는 에트루리아와 완전한 적대 관계에 들어갔다. 로마가 이처럼 에트루리아를 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에트루리아의 힘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쇠퇴기에 접어든 에트루리아의 세력과 상승하는 로마의 세력이 이 시기에 교차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남부 이탈리아에 세력을 확립하고 있던 그리스 식민 도시들과 이탈리아 반도를 양분하는 세력이었던 에트루리아도 이 무렵에는 분명 수세에 몰리고 있었다. 언덕 위에 견고한 성체를 세우고 방어에 만전을 기했을 터인 에트루리아 도시들도 하나씩 격파되어 로마의 세력권에 차례로 편입되었다. 에트루리아 도시들 사이의 동맹관계가 군사적으로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적의 침입을 받은 도시에 병력을 지원하기는 했지만 지휘계통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탓일 것이다. 로마인은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지휘계통을 통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로마도 같은 라틴족끼리 병력을 지원하는 라틴 동맹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에트루리아의 병법과 비슷했다. 그러나 로마인은 병력의 주축이 되는 본대에는 로마 병사들을 포진시키고 좌우를 동맹국 병사에게 맡기는 진영을 취하는 한편 전리품은 로마군과 동맹국 군대에 평등하게 분배하는 방침을 지키면서도 최고 사령관 자리만은 반드시 로마가 장악하는 방식으로 일관했다. 여러 측면에서 로마를 능가했던 에트루리아지만 동맹국 사이의 협조와 지휘계통의 통일이라는 점에서는 로마에 비해 뒤떨어져 있었다. 에트루리아의 세력권을 하나씩 무너뜨린 로마는 바로 그것 때문에 켈트족이 남하를 맡고 있던 방파제를 스스로 파괴해버린 꼴이 되었다. 기원전 396년 로마는 마침내 에트루리아에서도 유력한 도시였던 베이를 공격하는 데 성공했다. 10년 동안이나 고생한 끝에 거둔 승리인 만큼 로마는 거국적으로 승리를 자축했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의 계급투쟁도 재개되었다. 로마는 타국과 전쟁이 시작되면 거국일치 체제가 되어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전투가 끝나기가 무섭게 귀족파와 평민파로 나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었다. 베이를 공략한 뒤에도 이 상례가 되풀이된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때는 평민 측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베이를 로마와 함께 제2의 수도로 삼자는 제안이었다. 평민 측이 내놓은 이 제안의 뒤에는 훌륭한 시가지에 대한 감탄도 있었지만 로마에 머무르는 한 귀족파에게 눌릴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귀족파는 여기에 반대했다. 귀족파 중에서도 특히 독재관으로서 10년 동안 계속된 베이 공략전에 마침표를 찍은 카밀루스가 제2 수도를 로마와 병합시키자는 제안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로마에는 신들이 살고 있고 그 신들이 지켜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로마가 있으며 그 신들을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제2 수도 병립은 로마인에게 아무런 이익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평민파도 강경했다. 베이야말로 자기네 본거지로 삼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기술민족인 에트루리아인의 도시답게 치열한 공방전이 끝난 뒤에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시가지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카밀루스는 물러서지 않았다. 베이 공략전의 가장 큰 공로자이기도 한 카밀루스의 반대는 똑같은 반대라도 무게가 달랐다. 평민 측은 정면으로 공격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베이 공략 후에 몰수한 전리품의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카밀루스를 고발했다. 카밀루스는 공략 직전에 맹세한 것을 충실히 지켜서 베이에서 몰수한 돈을 그리스 델포이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감사금으로 복납했기 때문에 사용처가 불분명하지는 않았다. 카밀루스가 아무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 제멋대로 결정한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도편 추방제가 없는 로마에서 정적을 배제하는 데 가장 자주 쓰인 방법은 고발이다. 로마의 유력자들이 법전도 없는데 법률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런 고발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밀루스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독재관 임기는 끝났다. 이것은 면책 특권도 소멸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카밀루스는 평범한 일개 시민에 불과했다. 평민 측도 바로 이 시기를 노려서 그를 고발한 것이다. 카밀루스는 자신의 클리엔테스들 가운데 중요한 이들을 집으로 불러 고발 문제를 의논했다. 클리엔테스들은 벌금이라면 자기네한테 맡겨달라고 했지만 소송에 이길 만한 표는 모을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 공략전에 참전한 평민들은 사령관이었던 카밀루스를 존경하는 동시에 미워하기도 했다. 무장으로서 카밀루스의 능력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추운 겨울까지 야영 생활을 시킨 것은 결코 잊지 않았다. 그때까지 로마군은 여름에만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카밀루스는 베이를 단번에 공략하려고 로마 병사들에게는 최초의 경험인 겨울철 전투를 강요했던 것이다. 승리의 기쁨이 가라앉으면 나쁜 인상만 남는 법. 평민들 사이에서 카밀루스의 평판은 나빠졌다. 카밀루스는 자진해서 망명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로마에서는 자진해서 국외로 나간 시민한테는 죄를 묻지 않기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카밀루스는 클리엔테스들의 배용을 받으며 한밤중에 몰래 로마 성문을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결석 재판이 열려 1만 5천 아세나 되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제 누구의 눈도 거리낄 필요가 없게 된 평민들은 모조리 베이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총사령관 자리도 비어있고 병력 절반이 탈영한 상태의 로마에 불행이 닥쳐왔다. 기원전 390년 여름,
아펜니노 산맥을 넘은 켈트족은 진군하는 길목에 있는 에트루리아 도시들을 공략하면서 남하하기 시작했다. 켈트족 전사들의 용맹은 로마인한테도 전해져 있었다. 그들의 주된 무기는 칼과 창이고 가죽을 씌운 나무 방패에 구리 투구를 쓰고 있었다. 군대 안에서의 지위에 따라 투구에 깃털 장식을 다는 것이 관례였다. 군단은 기병과 보병 및 전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전차가 적진을 무너뜨린 뒤에 보병과 기병이 돌격하는 전술을 쓰고 있었다. 전사들 중에는 싸움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옷을 벗어 던지고 금목걸이와 팔찌만 찬 알몸으로 싸우는 무리들도 있었다. 켈트족에게는 자기가 죽인 적병의 목을 잘라 말목에 매다는 관습도 있었다. 싸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머리를 기름에 담가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접대였다. 이런 민족이 기원전 390년에 로마를 겨냥하고 쳐들어온 것이다. 그들이 습격을 받은 에트루리아 도시들 가운데 하나인 클루시움은 로마에 전령을 보내 지원군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로마도 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라 지원군을 파병할 형편이 아니었다. 클루시움과 로마는 불과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적을 막아줄 산도 없고 강도 없다. 방파제가 될 수 있었던 베이는 로마인 자신이 멸망시켜버렸다. 로마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방어전을 지휘하게 된 포필리오스 레나는 이런 말로 로마인의 사기를 북돋으려고 했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적이 라틴족이나 사비니족처럼 전투가 끝난 뒤에도 우리 동맹국이 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적은 흉포한 짐승이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레나의 호소에 응하여 편성된 군단은 그러나 수도 적은데다 급조된 느낌을 면치 못했다. 기원전 390년 7월 18일 로마군은 테베르강 상류에서 맞이한 적에게 맥없이 패하고 말았다. 로마 패잔병은 개미 새끼들처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도망쳐버렸다. 무방비 도시가 된 로마에 켈트족이 들어왔다.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 군데군데에 입을 벌리고 있는 성문조차도 닫혀있지 않았다고 한다. 7달 동안 계속된 야만족의 로마 점령이 시작되었다. 거국적인 저항은 불가능하다고 로마인들은 판단했다. 청장년 남자들만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올라가 농성하기로 결정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은 로마의 7 언덕 가운데 가장 높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쉽지만 가장 좁기 때문에 농성할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었다. 카피톨리노라고도 불리는 이 언덕 위에는 유피테르 신을 비롯한 여러 신에게 바쳐진 신전 몇 개와 거기에 딸린 건물밖에 없었다. 깎아지른 벼랑으로 삼면이 둘러싸여 있는 이 언덕은 방어에 적합할 뿐 아니라 로마인에게는 신성한 장소이기도 했다. 이곳을 적에게 넘겨주면 로마도 끝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농성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원로원 의원도 나이가 많으면 여기에 낄 수 없었다. 농성할 사람으로 선정된 여자들도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나머지 여자들은 운명에 맡겨졌다. 저항 없는 로마에서 켈트족은 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 지위나 성별이나 나이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살해하고 폭행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았다. 신전도 원로원 의사당도 저택도 시장도 모조리 파괴하고 불태웠다. 남자들은 이 광경을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로마인에게는 건국 이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굴욕이었다. 적이 테베레강 서안까지 쳐들어온 적은 있었다. 그러나 테베레강 동쪽 연안에 모여 있는 7 언덕과 포로 로마노는 한 번도
적에게 짓밟힌 적이 없었다. 기원전 390년 여름에 쳐들어온 켈트족이 사상 처음이었다. 말이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로마가 두 번째로 적에게 짓밟히기까지는 로마 제정 말기인 서기 410년에 역시 야만족인 소고트족이 침입할 때까지 800년을 기다려야 했다. 로마인이 가장 중시한 미덕은 명예였다. 켈트족의 침입은 로마인의 명예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이 상처는 카피톨리누스 언덕까지 점거하려고 여러 번 강행된 적의 공격을 번번이 격퇴한 것쯤으로는 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군단을 새롭게 편성하여 로마를 탈환할 만한 힘을 가진 카밀리우스는 로마인 스스로 쫓아낸 거나 다를 게 없었다. 농성하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7달이 지나고 있었다. 켈트족은 우수한 전사였지만 도시인이 아니었다는 게 로마에는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로마를 점령했지만 도시 로마의 사용법을 알지 못했다. 시체를 상수도관에 던져 넣었기 때문에 수돗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창고 불태우기를 너무 즐긴 나머지 곡물은 곧 바닥을 드러냈다. 시체를 방치해 두었기 때문인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여 켈트족 병사들까지 날마다 죽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도시 생활에 염증을 내고 있었다. 카피톨리누스 언덕 위에서 농성하는 로마인도 정황을 타개해야 할 필요성에 쫓기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로마인이 먼저 켈트족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몸값을 낼 테니 로마에서 나가달라는 것이 협상 조건이었다. 로마인으로서는 치욕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300kg의 금괴를 손에 넣은 켈트족은 7개월 동안 계속된 점령을 풀고 로마를 떠났다. 야만족이 떠난 뒤에 로마인이 맨 먼저 한 일은 카밀루스를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었다. 카밀루스는 망명지에서 조국의 참상을 상상하면서도 공식적인 귀국 명령이 없이는 돌아올 수 없는 신세였다. 카밀루스는 귀국 명령과 함께 독재관에 임명되었다는 통고도 받았다. 그가 독재관에 취임한 것은 두 번째였다. 카밀루스는 독재관의 권한으로 베이에 있던 평민들도 소집하여 군단을 편성했다. 북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켈트족을 카밀루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쫓아갔다. 그래서 조금은 원수를 갚은 모양이다. 하지만 켈트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받은 타격은 그 정도로는 치유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평민들도 베이를 제2수도로 삼자고 강력하게 요구하지는 않게 되었다. 로마가 참사를 당한 것은 로마를 지키는 신들이 켈트족을 이용하여 신들의 거처인 로마를 버리려고 한 로마인을 응징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로마를 버리면 더 이상 로마인이 아니라는 카밀루스의 말이 켈트족의 침입을 겪은 로마인의 마음속에 강하게 남았다. 따라서 파괴된 로마의 재건과 로마 시민의 단결만이 문제라면 켈트족의 침입으로 입은 상처도 오래지 않아 치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로마가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야만족 앞에 어이없이 굴복한 로마의 인근 부족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라틴 동맹도 공중분해되었다. 해체된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까지의 동맹국이 이 틈을 타서 로마를 멸망시키려 하는 적으로 돌변했다. 로마는 건국 이후 360년 만에 공화정으로 바뀐 지 100여 년 만에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 되었다. 기원전 509년에 공화정이 수립될 당시에도
왕정 시대의 동맹관계를 재평가해야 했지만 그때는 정치 체제를 바꾸거나 에트루리아의 세력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생겨난 새로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 기원전 390년대처럼 야만족에게 패배했기 때문은 아니다. 어쨌든 켈트족의 로마 점령은 엄청난 큰 사건이었다. 그리스를 비롯하여 이웃 나라들도 로마인의 비참한 패배를 모두 다 알고 있었다. 기원전 390년의 재개가 기원전 509년에 공화정으로 바뀌었을 때보다 어려워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로마가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카르타고보다 더 강대해질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그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로마 역사를 쓴 그리스의 폴리비오스는 기원전 390년의 켈트족 침입을 로마가 강대해지기 시작한 첫 걸음으로 중시하고 있다. 밑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지만 밑바닥에 떨어진 채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민족도 적지 않다. 로마인은 기원전 390년에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로마인답게 느리면서도 착실하게 다시 기어 올라온 것이다. 그리스의 쇠퇴. 기원전 390년의 켈트족 침입은 로마인에게 철퇴를 가했지만 그 이후 로마를 이야기하다 보면 미몽에서 완전히 깨어난 사람의 행동을 추적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리스 시차를 마치고 귀국한 세 사람을 맞이한 기원전 5세기 중엽 로마인은 스파르타를 모방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테네를 모방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 두 나라의 이점을 살리면서 결점을 최소한으로 억누를 수 있는지 그 방책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 그래서 여전히 귀족과 평민의 투쟁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었다. 80여 년의 모색 시대는 너무 긴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었다. 그동안 로마는 해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켈트족 침입은 로마인에게 조국의 힘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자각하게 해 주었다. 그와 동시에 국력을 확실하게 키우는 길도 제시해 주었다. 기원전 390년 이후 로마에게는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활력을 낭비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로마인을 미몽에서 깨어나게 한 직접적인 요인은 켈트족이 준 물질적인 피해와 불명예라는 형태의 정신적 피해였다. 하지만 그리스의 정세의 변화도 로마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정면으로 충돌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전황이 아테네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기원전 430년에 실각한 페리클레스가 이듬해인 기원전 429년에 아테네를 습격한 전염병으로 쓰러진다.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 아테네에서는 과두 정치파와 민주 정치파 사이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재개되어 흔히 말하는 중후정치 시대로 돌입한다. 한마디로 중후정치 시대라 해도 페리클레스 이후의 아테네에 인재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니키아스, 알키비아데스, 크리티아스 등 그 무렵 아테네의 정치를 주름잡은 인물만 손꼽아 보아도 모두 출중한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페리클레스만한 정치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페리클레스는 무려 30년 동안 아테네 민중에게 국정은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믿게 하는데 성공했고 도편 추방에 발목이 잡히지도 않은 채 전국 안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자기 뜻대로 아테네를 이끌어 갈 수 있었으니 그는 대단한 정치력의 소유자다.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도 했다. 중후정치는 인재 부족에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결함이 표면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따금 내 마음속에는 소크라테스와 그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솟아오른다. 그만큼 매력적인 배신자는 역사에 없다는 생각까지 드는 알키비아데스. 과도 정치파의 선두에 서서 아테네의 억압 정치를 편 당사자이지만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가 자기를 야유한 희극을 웃으면서 본 크리티아스. 아테네를 버리고 마케도니아로 달아난 비극 작가 아가톤. 페르시아 땅에서만 무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당시의 으뜸가는 논픽션 작가인 크세노폰. 방향을 잃고 헤맬 줄밖에 모르는 아테네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학문 세계에 틀어박히는 길을 택한 플라톤. 이들은 모두 소크라테스가 좋아한 아름다운 육체와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 청년이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의 삶을 추적하는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국가 아테네의 빛과 그림자를 부각시키는데 알맞은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 아테네에서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를 피고로 하는 재판이 열렸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를 고발한 쪽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나라를 인정하는 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아테네의 청년들에게 해독을 끼쳤다. 해독을 끼쳤다는 주장에만 한정해서 보면 소크라테스를 사형하는데 찬성표를 던진 아테네 시민의 생각은 후세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훌륭한 작품을 남기고 행동인으로서도 훌륭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가운데 내리막길로 굴러떨어지는 아테네를 제 몸으로 떠받치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기는커녕 그들이 한 짓은 낙하 속도를 더욱 빨리 하는데 이바지했을 뿐이었다. 이 현상은 시대 탓일까?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여 위대한 인물은 그 위대함 때문에 스스로는 생각하지도 않은 해독을 주위에 퍼뜨려버리는 존재일까? 물론 이것은 소크라테스 개인의 책임은 아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인물을 사모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한 가지 면만 강하게 느끼고 그것을 강조하는 삶으로 치닫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런 사람은 모든 사물에는 겉과 안의 양면이 있고 겉과 안의 균형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린다. 하지만 이것도 위대한 인물의 숙명인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소크라테스의 사형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 덧붙여 말하면 페리클레스는 소크라테스보다 25살쯤 연상이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 철학의 천재를 인정하고 친구로 사귀었지만 심취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민중의 인식 능력에 환상을 품지 않았던 정치적 인간과 그와는 반대로 민중의 인식 능력을 높이는데 평생을 바친 철학적 인간의 차이인지도 모른다. 기원전 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스파르타의 승리로 끝났다. 해군이 강한 나라로 자타가 인정해온 아테네가 육군이 강한 스파르타와 벌인 해전에서 불명예스럽게도 패배한 것이 27년이나 계속된 전쟁의 마침표를 찍었다. 아테네는 바다에서도 스파르타를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아테네에 진주한 스파르타군이 패배자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버리고 과두정치로 이행할 것, 피레우스 항까지 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성벽을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 크세노폰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벽 파괴는 즐거운 축하 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마치 이날이 그리스에는 자유가 시작되는 날인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날은 그리스의 자유와 독립이 사라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스파르타의 패권 시대가 시작된 이날은 아테네만이 아니라 스파르타도 아니 그리스 전체가 자유와 독립을 잃어버리는 시대의 첫날이었다. 아테네를 대신한 스파르타의 패권도 오래 가지는 않았다. 힘이라고는 군사력밖에 갖고 있지 못했던 스파르타는
강국이 될 수는 있었지만 패권 국가의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다. 스파르타인에게는 패배자조차도 납득할 수 있는 생활 철학이 전혀 없었다. 스파르타인의 생활 양식은 밖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타국인은 스파르타식의 매력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파르타의 매력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을 억누르기에는 1만 명의 스파르타 전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스파르타는 배타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전사의 수를 늘릴 수도 없었다. 기원전 371년에 스파르타는 패권을 잃고 테베가 스파르타를 대신하여 패권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테베의 패권 시대도 10년을 넘기지 못했다. 그동안 아테네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문화적으로도 1급이었지만 정치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혼돈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리스를 이끌어갈 만한 세력은 되지 못했다. 이리하여 폴리스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마침내 종말을 맞이한 것이다. 기원전 362년 그리스의 주도권은 마케도니아의 손에 넘어갔다. 마케도니아는 왕정이기 때문에 도시국가는 아니다. 기원전 356년 그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태어난다. 로마가 그리스의 이 같은 정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기관을 그리스가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정보는 교역로를 통해 전해졌다. 또한 고대 그리스에는 델포이 신탁이라는 것이 있었다. 로마도 전황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사절을 보내어 델포이 신탁을 듣곤 했다. 델포이 신전에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영검하다는 신탁을 청하기 위해 민족을 불문하고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통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델포이 신전은 아주 좋은 정보 교환소이기도 했다. 켈트족이 로마에 침입한 것을 그리스인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스 땅에서 폴리스가 스스로 무너진 과정도 로마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아테네든 스파르타든 폴리스적인 국가는 단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로마인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닐까? 로마인은 표면에 나타난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모방의 민족이라고 경멸할 만큼 다른 민족한테서 많은 것을 배운 민족이었다. 일어서는 로마. 로마사를 전공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학자들은 로마인의 문제 추출 능력과 적절히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이 세계의 지배자였던 시대에 키워진 정치 감각은 학자한테도 영향을 준 모양이다. 그 영국의 학자들에 따르면 기원전 390년 이후의 로마인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제였다. 로마인이 매긴 우선순위에 따라 그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위를 중시하면서 파괴된 로마를 재건할 것. 둘째, 로마에 등 돌린 동맹 부족과 싸워서 국경 안전을 확보할 것. 셋째, 귀족과 평민의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 안정과 국론 통일을 이룩할 것. 이 세 번째 과제는 필연적으로 정치 개혁을 의미하게 되었다. 굴욕을 참으며 몸값을 내고 7개월 만에 겨우 켈트족을 철수시킨 로마는 우선 파괴된 시가지를 복구하는 일에 착수했다. 7 언덕을 빙 둘러싸는 성벽이 전과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다시 세워졌다. 전체 길이가 8km에 이르는 성벽에는 배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돌덩어리가 사용되었다. 이 돌덩어리는 한 변의 길이가 1m를 넘는 것이었다. 성벽의 요소요소에는 감시용 망루를 쌓고 파수병이 상주했다. 야만족인 만큼 켈트족의 행동은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언제 또 쳐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성벽을 건설하는 일을 제외하면 신전 재건보다는 하수도를 정비하는 일이 우선되었다. 그에 따라 포장되지 않았던 도로까지 포장되었다.
하수도 위에 네모꼴로 자른 납작한 돌을 뚜껑처럼 덮는 방식이었다. 물론 신전 복구도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 제2 수도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로마는 신들이 사는 땅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로마는 공공시설 재건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로 충당했지만 민간 시설까지는 손을 쓰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의 재건은 시민의 의욕에 맡겼다. 그런데 로마인의 재건 의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도시 만들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그 무렵 로마를 방문한 그리스인에게 공공시설 구역과 주거 지역의 구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혹평을 당하는 형편이었다. 이것은 파괴된 도시를 서둘러 재건한 결과였다. 로마가 아피아 가도와 클라우디우스 수도 등 행정적 관점을 넘어서는 정략적인 건설 사업에 착수한 것은 켈트족 충격이 완전히 가라앉은 기원전 4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견고한 방벽은 완성되었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에 있다. 로마는 다시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자리에 알맞은 인재를 얻게 되었다. 마르쿠스 프리우스 카멜리우스는 기원전 396년에 이미 베이를 공략한 실적을 가진 장군이었다. 켈트족에게 짓밟힌 뒤에 로마를 방해하는 어려운 책임을 그가 짊어지게 된다. 플루타르코스는 카멜리우스를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 카멜리우스만큼 군대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계속 차지하고 또한 그 지위에 빛나는 업적으로 장식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5번이나 독재관에 지명되었고 4번이나 개선식을 거행했으며 로물루스에 이어 로마의 2번째 건국자로 칭송을 받았지만 집정관에는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정세를 반영한다. 원로원과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로마의 평민계급은 2명의 집정관보다 6명의 군사 담당관을 선출하는 쪽을 지지했다. 집정관과 군사 담당관이 행사하는 권한에는 차이가 없지만 행사하는 인원이 늘어나면 과두 정치라는 조금은 민주적인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밀루스는 한 번도 집정관이 되지 못했다. 로마가 다시 집정관 제도로 돌아간 것은 카밀루스가 죽기 1년 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정관 제도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던 시대에 태어났다 해도 2명이 합의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집정관보다는 임기가 집정관의 절반인 6달에 불과하더라도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재관, 딕타토르 쪽이 카밀루스의 성격에는 더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하다. 카밀루스는 명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다. 공정하고 신의가 두텁고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 능력이 뛰어난 동시에 선견지명도 갖추고 있었다. 조직력과 실행력도 탁월한 인물이었다. 게다가 로마의 무력에 굴복한 패배자한테도 관대했고 광신적인 성향은 전혀 없었다. 로마에 등 돌린 동맹 부족들을 다시 로마의 우산 밑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카밀루스의 이런 성격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는 로마의 패배를 맛본 과거의 동맹자를 마치 배반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화해는 대화의 결과는 아니었다. 우선 전투에 이겨서 로마의 실력을 보여준 뒤에야 비로소 그는 평화적으로 패배자를 대했다. 다만 그는 반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소신을 분명히 밝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베이를 제2 수도로 삼자고 주장하는 평민들에게 반대하다가 고발당해 결국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일례에 불과하다.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전개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는 민회에서 선출되기 쉬운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카밀루스에게나 로마에는 다행한 일이지만 그가 활약한 시기인
기원전 410년부터 기원전 360년까지는 6명의 군사 담당관이 2명의 집정관을 대신하여 로마를 다스린 시기였다. 그래서 6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의견이 일치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도 없으면 그때마다 독재관을 임명하여 위기를 넘기는 상태였다. 그리고 독재관은 오로지 카밀루스가 맡았다. 독재관을 5번이나 역임한 카밀루스의 업적은 무엇보다도 우선 적과 싸워서 지는 법이 없다는 말까지 들은 그의 전적일 것이다. 야만족에게 실컷 당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로마인은 그의 연전연승으로 자신감을 되찾았고 한때 로마를 깔보았던 인근 부족들도 로마의 국경을 침범할 용기를 잃어버렸다. 카밀루스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켈트족의 전술까지 모방했다. 로마군의 전투 대용도 켈트족처럼 기동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전에는 군단이 커다란 직사각형으로 뭉쳐서 돌격하는 전법을 썼지만 중대별로 작은 정사각형을 이루어 돌격하는 전법으로 바꾼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전투에도 견딜 수 있도록 생활의 편의성도 고려하여 튼튼하고 편안한 수경지를 건설했다. 공격 방법도 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을 버리고 적에 따라 유연하게 전술을 바꾸었다. 무기와 군장도 개량되었다. 그 결과 4번의 개선식이다. 작은 전투에서 이긴 정도로는 개선식을 거행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4번이나 되는 개선식은 뛰어난 승리를 의미했다. 그 결과가 4번의 개선식이다. 로마인은 한 번이라도 개선식을 올리면 평생의 영광으로 생각했다. 로물루스에 이어서 제2의 건국자라는 말까지 들은 카밀루스였기에 네필의 백마를 몰고 개선식을 거행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켈트족 충격 이후의 로마는 군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카밀루스의 공적 덕분에 충격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인식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카밀루스보다 젊은 세대가 맡았다. 근본적인 개혁은 개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바꾸어야만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정치개혁. 로마인이 생각하고 실시한 정치체제야말로 로마를 강대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한 역사가 폴리비오스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우리가 아는 정치체계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다. 로마인에게 당시 나라의 정치체제는 이 3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냐고 물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집정관한테만 조명을 비추면 왕정처럼 보인다. 원로원의 기능에만 주목하는 사람을 귀족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민혜를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민주정이라고 단언할 게 분명하다. 그런데 로마의 정치체제는 이 3가지를 짜맞춘 것이다. 3 종류의 정치체제를 혼합한 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에 가까운 정치체제라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르네상스 시대의 정치사상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있다. 로마는 켈트족 침입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20년쯤 지나자 일단 응급조치는 끝났다. 어수선하긴 하지만 로마는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었고 외적도 물리쳐 국경도 우선은 안전해졌다. 카밀루스만한 인물이 이끄는데도 20년이 걸렸으니까 켈트족 충격이 로마에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는가를 알 수 있다. 켈트족 충격은 로마를 10걸음 아니 20걸음이나 후퇴시켰지만 이것도 일단은 원래 위치로 돌이킬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존망의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귀족과 평민의 싸움도 소리를 죽이고 있었지만 일단 위기가 사라지자 내분이 다시 시작되었다. 전시에는 일치단결하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국내에서의 투쟁이 재개되는 것이 공화정으로 이행했을 당시부터 되풀이된 로마의 관행이었다. 야만족의 침입의 속수무책이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같은 국론 분열이었다. 이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은 기원전 390년의 불행을 경험한 로마인에게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었다. 아니, 로마인 스스로가 그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80년 전에 12표법을 만들었을 무렵의 로마인과는 달리 기원전 4세기 전반의 로마인은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첫째, 그리스 땅에서 폴리스가 쇠퇴했다. 이것을 보고 평민과는 대결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완고한 보스파도 스파르타적인 배타성의 해독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자기네 권리만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평민층도 아테네적인 과도함의 해독을 배웠다. 둘째, 평민 계급의 힘이 커졌다. 그것도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이었다. 기원전 445년에 이미 해금되었던 귀족과 평민의 결혼도 이 무렵에는 분명한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민 계급에서도 인재가 배출되게 한 것은 카밀루스의 공적이기도 하다. 독재가는 기병 장관이라는 칭호를 갖는 부관을 임명할 수 있다. 카밀루스가 발탁한 평민 출신 무장들은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고 군단을 이끄는 것과 국정을 이끄는 것을 동일시한 그 당시에는 전쟁터에서의 능력 발휘는 자연스럽게 국정에서의 능력 발휘로 이어졌다. 평화주의자라는 인상이 강한 페리클레스도 전쟁이 일어나면 사령관으로 참전하여 군대를 지휘했다. 군사 전략은 곧 정략이기도 하다. 아니, 정략이 아니면 안 된다. 기원전 367년 로마 역사상 획기적인 법률인 리키니우스법이 성립되었다. 이 법은 우선 6명의 군사 담당관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2명의 집정관 제도로 돌아갈 것을 규정했다. 로마는 앞으로도 과두정치, 즉 소수 지도 체제로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그리고 공화국 정부의 모든 요직을 평민 출신한테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깊은 통찰력에 뒷받침된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2명의 집정관 가운데 한 사람을 평민으로 하자고 요구한 예가 보여주듯이 지금까지 평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것은 국가 요직을 귀족과 평민이 분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리키니우스법을 입안한 평민 출신의 리키니우스와 그 생각을 법제화하는 데 찬성표를 던진 귀족들은 계급별 분배가 아니라 전면 개방이라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관직을 귀족과 평민에게 분배한다면 우선 기회균등에 어긋난다. 차별을 폐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가 거꾸로 차별을 정착시키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이런 것은 일단 양분되면 양분된 상태로 고착되어 버린다. 두 파로 나뉜 이익 대표가 항상 대립하면서 서로 적대시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국가 전체의 힘을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명분에도 걸맞지 않다. 또한 그것은 투쟁의 불씨를 영원히 몸속에 끌어안은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기원전 367년 당시의 로마는 전면 개방을 택했다. 국가 요직을 전면 개방하면 완전한 자유경쟁이 된다. 선거 결과 집정관은 둘 다 귀족이 될 수도 있고 두 자리를 모두 평민이 차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니까 어느 쪽도 불평할 수가 없다. 이 선택의 가장 큰 이점은 이익 대표 제도를 해소해 버린 데 있다. 그것은 리키니우스법을 채택한 지 몇 년 뒤에 성립된 법률로 완성되었다. 주요 공직을 경험한 사람은 귀족이든 평민이든
원로원 의석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법률이다. 평민 계급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임무인 호민관조차도 퇴임한 뒤에는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장이 퇴임한 뒤에 그 회사의 중역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세례를 받은 오늘날의 역사학자들 중에도 이 원로원 개방 결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호민관까지 평범한 인물로 만들어 체제 쪽에 흡수하려 한 작태이고 아테네인이 민주정치를 실현한 반면에 그러지 못한 로마인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험과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선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구성되는 기관은 공화정 체제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년마다 선거로 교체되는 집행기간을 떠받치려면 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공화정 로마의 원로원은 기원전 4세기 중엽에 귀족 계급의 아성에서 벗어났다. 원로원 의원에게는 출신 가문도 성장기의 교육도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 경험과 능력만이 문제가 될 뿐이었다. 원래 세습은 아니었으니까 좀 더 순수하게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자들의 집단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 이후의 로마는 귀족 정치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과두 정치 체제가 된다. 귀족 정치란 귀족으로 태어난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다스리는 것이지만 과두 정치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다스리는 점은 마찬가지일지라도 그 소수의 혈통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로마는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기원전 367년 리키우스법이 성립되고 기원전 366년에 최초의 평민 출신 집정관이 선출된다. 기원전 356년 최초의 평민 출신 독재관이 탄생되고 기원전 351년에 최초의 평민 출신 재무관이 선출된다. 기원전 332년 최초의 평민 출신 법무관이 선출되고 기원전 322년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무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세기의 말에는 로마의 수호신들을 제사 지내는 관직에도 평민 출신이 선출되었다. 아테네에도 로마는 권력이 양립 구조인 점은 마찬가지였다. 아테네에서는 양쪽이 교대로 정권을 잡는 방식이었다. 과두 정치파와 민주 정치파는 양대 정당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때는 도편 추방이라는 형태로 인재를 배제하는 일이 의례에 일어나곤 했다. 도편 추방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정권 교체 방식을 택하는 한 이런 종류의 출혈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로마에서는 귀족과 평민이 교대로 정권을 담당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기성 세력은 신흥 세력을 끌어안은 것이 로마에서는 상투수단이 되었다. 이 방식을 택하면 정권 교체 때의 출혈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항상 새로운 피가 수혈된다는 이점도 있다. 인재라는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에는 이것이 더 적절한 체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점도 있었다. 어떤 개혁이든 개혁의 효과가 눈에 보이게 될 때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의 동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호민관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로마는 이 점에서도 현명했다. 호민관의 존속은 평민들 눈에는 자기네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의 존속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임한 뒤에 원로원 의석이 기다리고 있는 호민관이 섣불리 급진적인 태도를 취할 리는 없었다. 두 번째 결점은 신흥 세력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다 해도 새로 대두하는 또 다른 신흥 세력을 편입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끌어안기를 영원히 계속해야 할 숙명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기원전 1세기까지 300년 동안은
이 끌어안기 방식이 유하게 기능을 발휘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가 최선 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양대 정당주의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최선책일까? 오늘날 가장 오래된 조직인 가톨릭 교회는 전형적인 끌어안기 방식을 답습해온 조직이다. 로마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새로운 물결은 거의 항상 교황 쪽에 포섭되었다. 지금도 로마 시내에 유적으로 남아있는 포로 로마노는 고대 로마의 중심, 콜로세움 쪽에서 그 포로 로마노에 들어가 옛날의 성도인 비아 사크라를 걸어가면 콩코르디아 신전에 이른다. 지금은 기둥 하나 남아있지 않지만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의 요지 중에서도 요지에 세워진 신전이다. 이 신전은 기원전 367년에 리키니우스법의 성립을 기념하여 건립되었다. 콩코르디아 신전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치, 조화, 융화, 협조의 신전이라는 뜻이다. 리키니우스 법으로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의 대립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두 계급이 일치단결하고 조화를 이루고 융합하고 협조하여 로마 국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신전 건립으로 맹세한 것이다. 신전은 신에게 바칠 목적으로 세워진다. 계급투쟁의 해소를 염원하여 세워진 이 신전도 융화의 여신인 콩크르디아에게 바쳐졌다. 국내 융화조차도 신격화해버린다는 로마인의 다신교적 성향에는 웃을 수밖에 없지만 기원전 367년 당시 로마인이 리키니우스법에 건 의지가 전해오는 것 같지 않은가? 플라톤의 폴리테이아는 흔히 국가로 번역된다.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는 폴리스, 도시국가, 시민국가의 본연의 모습, 조직, 제도라는 뜻이니까 국가는 올바른 해석이다. 이 폴리테이아를 고대 로마인은 레스푸블리카로 번역했다. 이탈리아의 레푸블리카, 영어의 리퍼블릭의 어원이 되는 이 라틴어는 공동체나 공공을 의미하고 나아가서는 군주정이 아닌 정치 체제를 택한 국가를 의미하니까 레스푸블리카도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데 이 레스푸블리카는 공화나 공화국으로 번역되고 그것이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나도 공화라고 쓰지만 쓰면서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레스푸블리카는 국가로 번역하는 편이 더 적절했고 국가라는 말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다못해 공익이나 국익으로 번역했어야 하지 않을까? 공화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오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의미가 불명료해진 기분이 든다. 레스푸블리카는 공공이익, 즉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다. 공익을 중시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면 공동으로 화합한다는 공화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아니 역사라는 것 자체가 목표는 같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에서 서로 일치하지 못한 인류의 여러 가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에서 대립하게 되는 것일까? 수단을 크게 나누면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의 우선파라고 불러도 좋은 사람들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면서 공익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도 주권 재민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민이 공동체의 주요 기둥을 이루는 것이 특징인 도시국가다. 민의의 반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들에게도 중요한 명제였다. 둘째, 공익 우선파. 공익 우선파라고 불러도 좋은 사람들이다. 공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민의의 반영이 반드시 공익 향상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첫 번째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선설을 믿고
두 번째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성악설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의 양대 정당이 오늘날에도 이 의미를 답습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명칭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 두 종류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민주당을 민의 우선당, 공화당을 공익 우선당이라고 번역하면 의미가 훨씬 분명해지겠지만 고대에는 민의 우선파를 민중파, 공익 우선파를 귀족파라고 불렀다. 다만 귀족이라 해도 태어날 때부터의 귀족을 의미한 것은 초기뿐이고 그 후에는 줄곧 귀족의 어원인 아리스토크라티아의 원래 의미인 엘리트, 즉 무리 가운데 특별히 뛰어난 자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민중파가 좋게 생각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면 귀족파가 선택하는 정치체제는 귀족 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과두 정치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분류만으로 끝나면 간단하지만 양상이 여러 가지여서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인류는 종종 성견지명이 뛰어난 인물을 배출했다. 그에게는 앞이 보이니까 현재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인식한 것뿐이라면 성견지명을 가진 지식인으로 끝나버린다. 보고 이해한 것을 실천에 옮기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도 무기를 갖지 않은 예언자는 자멸한다고 말했다. 트로이의 왕녀 카산드라는 트로이가 그리스군에게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트로이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지금도 설득만 하면 들어줄 거라고 믿는 사람을 카산드라라고 부른다. 따라서 권력 획득이 선결 문제로 되는데 권력을 얻으려면 시대의 큰 흐름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큰 물결이 민중이라면 그는 민중파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고 민주정치가 벽에 부딪힌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과두 정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권력은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 기원전 4세기 중엽부터 시대의 흐름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과두 정치에 유리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스에서 일어난 민주정치 체제의 붕괴가 그것을 더욱 촉진했다. 과두 정치가 아니면 마케도니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왕정이다. 하지만 로마인은 왕정을 싫어했다. 왕정이나 민주정이 아니더라도 레스푸블리카, 즉 공익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참으로 로마적인 방식으로 모두 함께 공동으로 화합함으로써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다음은 로마의 정치 체제. 이는 각각의 그 집정관이나 독재관, 법무관, 회계감사관, 재무관, 안찰관, 이름이 많아요. 호민관 등 원로원, 세나투스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